팰리세이즈팍 코리아웨이 지정 구간으로 브링커오프 애비뉴에서 팰리세이즈 블러바드 사이 2개 블럭이 확정됐습니다. 뉴욕 코리아 센터 건립을 위한 시공사 후보군이 6개 업체로 압축됐습니다. 한인 업체들은 모두 탈락했습니다. 비닐, 종이봉지 유료화 조례안을 폐기시키는 법안이 뉴욕주 의회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퀸즈 플러싱이 뉴욕시에서 주차 위반 티켓 발부가 8번째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방 이민 당국이 미 전역에서 불체자 색출을 위한 고강도 단속 작전에 돌입합니다. 이 사항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뉴저지 최대 한인 밀집 지역인 팰리세이즈팍 브로드 애비뉴에 코리아웨이 변기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코리아웨이 지정 구간으로 브링커오프 애비뉴에서 팰리세이즈 블러바드 사이 2개 블럭이 확정됐습니다. 팰리세이즈팍 타운 의회의 코리아웨이 변기 추진위원회에 따르면 브링커오프 애비뉴부터 팰리세이즈 블러바드 사이 2개 블럭이 코리아웨이 지정 구간으로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위원회는 현재 코리아웨이 변기 사업 조례안에 대한 논의를 마치고 정식 상정 절차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이르면 오는 17일 공식 상정된 후 본격 입법 논의에 착수하게 됩니다. 다음 달 21일에는 표결을 거쳐 최종 통과 여부를 가리게 되고 만약 의회를 통과하면 늦어도 7월부터는 펠팍에 뉴저지 최초의 코리아웨이가 조성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코리아웨이가 변기되는 브링커오프 애비뉴와 팰리세이즈 블러바드 사이 브로드 애비뉴 구간에는 타운홀과 경찰서 등이 위치해 있습니다. 추진위원회는 비한인 주민들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상보다 짧은 2개 블럭 구간을 코리아웨이로 변기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타운 의회의 한 관계자는 브로드 애비뉴 전체 구간이 아닌 2개 블럭만 코리아웨이로 변기하는 만큼 큰 문제 없이 통과할 것으로 본다고 전했습니다. 뉴욕 코리아 센터 건립을 위한 시공사 후보군이 6개 업체로 압축됐습니다. 1차 공개 입찰에 지원한 12개 업체 가운데 반이 탈락했는데 한인 업체들은 모두 탈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뉴욕 한국문화원 등에 따르면 코리아센터 시공사 선정 주관사인 존스랭 라살사가 지난 1월 실시한 1차 공개 입찰에는 12개 건설업체가 지원했습니다. 치열한 경쟁 끝에 후보군은 6개 업체로 좁혀졌습니다. 다만 1차 입찰을 통과한 건설업체는 대부분 미국계 업체로 한인업체는 모두 탈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존스랭 라살사는 코리아센터 신축과 관련해 공사부지 인근 건물업주, 엠트랙 등과 현재 진행 중인 협상이 끝나는 대로 1차 입찰을 통과한 6개 업체를 상대로 2차 공개 입찰을 실시하고 건설업체를 최종 선정한다고 밝혔습니다. 2차 공개 입찰에서는 공사 가격 경쟁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업계에서는 이르면 1, 2개월 내 시공사 선정 작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인 건설업체들이 시공사 선정 입찰 과정에서 모두 배제된 것에 대해서 불평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인 업체들에게도 2차 입찰까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입찰 심사를 마치고도 탈락 여부를 통보하지 않았다는 불만도 제기됐습니다. 뉴욕 가정상담소가 올해로 창립 27주년을 맞습니다. 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과 성폭력 피해 여성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는데요. 오는 20일에는 기금 모금을 위한 연례 만찬을 개최합니다. 올해로 창립 27주년을 맞는 뉴욕 가정상담소는 이번 주 금요일 맨하튼 치프리아니에서 기금 모금 만찬 행사를 개최합니다. 뉴욕원 뉴스 앵커인 비비안 리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비영리 단체 어콜트맨 공동 설립자인 테드 번치가 기조연설자로 무대에 오릅니다. 또 뉴욕 가정상담소, 호돌이 방과후 학교 학생들이 특별 공연을 해 흥을 돋을 예정입니다. 연례만찬으로 모여진 기금은 가정상담소의 연간 운영비 30% 정도를 차지하며 연간 2,500명의 가정폭력과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무료로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됩니다. 또 올해 3월 1일 오픈한 뉴욕 가정상담소 맨하탄 오피스에서의 서비스 확장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5일 뉴욕시 의회에서는 상점에서 제공하는 종이와 비닐봉투를 유료화하는 조례안이 통과됐습니다. 하지만 저소득층이 받는 부담이 상당할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 목소리가 만만치 않습니다. 관련 조례안을 폐기시키는 법안이 주의회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심차 펠더 주 상원 의원은 최근 뉴욕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상점에서 제공하는 봉투에 세금이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지난 5일 시의회를 통과한 종이봉지를 유료화하는 뉴욕시 조례안은 무효화됩니다. 현재 뉴욕시 봉지 유료화 조례안은 드블라지오 시장의 서명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조례안에 대한 서명 의사를 밝혔지만 시민들의 반발로 서명을 잠시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이 조례안에 서명하면 오늘 10월부터 시 전역의 슈퍼마켓과 식품점, 편의점 등에서 제공하는 비닐 종이봉지에 장당 5센트 이상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조례안 반대자들은 봉지 유료화가 시행되면 저소득층에 대한 부담이 상당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펠더 의원은 봉지 수수료는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부과되기 때문에 저소득층에 부담을 주는 역진세와 같다며 비닐봉지도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봉지를 유료화한다는 것은 비논리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펠더 의원의 법안은 오는 20일 상원 본회의 심의를 거칠 예정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뉴욕시에서 발부된 주차 위반 티켓은 1,000만 건이 넘습니다. 특히 맨하탄 지역에서 티켓 발부가 가장 많았고 퀸즈 플러싱도 탑10 지역에 포함됐습니다. 뉴욕시 임대아파트 제공업체인 렌트홉은 10일 최다 주차 위반 티켓이 발부된 타운 탑10을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가장 많은 주차 위반 티켓이 발부된 곳은 맨하탄 어퍼이스트사이드 지역으로 지난 한 해 동안 59만 8,351장의 티켓이 발부됐습니다. 두 번째는 맨하탄 미드타운 놀스가 42만 7,510장, 이어 타임스퀘어 40만 9,064장 등의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위반 티켓 발부 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 10곳 가운데 7곳은 맨하튼 지역이었습니다. 한편 지난 2015년 한 해 동안 퀸즈 플러싱에서는 총 25만 1,972장의 주차 위반 티켓이 발부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뉴욕시에서 8번째로 많은 수치입니다. 퀸즈 아스토리아에서는 32만 963장의 주차 위반 티켓이 발부돼 5위에 올랐습니다. 뉴욕시 전체적으로는 1,000만 건이 넘는 주차 위반 티켓이 발부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 대선에서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의 대결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이제는 두 후보의 러닝메이트로 뛸 부통령 후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AFP 통신은 15일 클린턴과 트럼프가 부통령을 고를 시점에 이르렀다며 양당의 후보군을 소개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현재 클린턴과 경선 경쟁 중인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이 첫 손으로 꼽혔습니다. 샌더스가 경선 완주를 선언하며 클린턴과 여전히 승부를 펼치고 있지만 이미 대세가 기울었다는 평가가 늘고 있습니다. 샌더스가 부통령 후보로 낙점되면 그의 열성적인 지지자들은 물론 경제 불평등 해소에 초점을 맞춘 샌더스의 정치혁명을 클린턴 캠프가 흡수한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다만 샌더스가 민주적 사회주의자를 자처하는 만큼 샌더스 부통령은 보수적인 공화당 표심을 결집하게 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공화당 쪽에서는 트럼프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부통령 후보군을 5명에서 6명으로 좁혔다면서 정치인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댄 퀘일 전 부통령은 NBC와의 인터뷰에서 주저없이 로 포트먼 상원 의원을 트럼프의 러닝메이트로 꼽았습니다. 또 뉴트 깅리치 전 하원 의장도 유력한 후보로 꼽히고 있고 신경외과 의사 출신 벤 카슨과 존 케이식 오하이오 주지사 역시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연방 이민당국이 미 전역에서 불체자 색출을 위한 고강도 단속 작전에 돌입합니다. 특히 중남미 국가에서 미입국한 불체자들이 집중 단속 대상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15일 로이터 통신이 입수한 바에 따르면 연방 이민세관 단속국은 오는 6월 말까지 뉴욕과 뉴저지를 비롯한 미 전역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이민 단속과 추방 작전에 착수합니다. 이민세관 단속국은 불체자 체포조를 대폭 확대하고 단속 요원을 증원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우선적으로 이미 이민재판에서 추방 판결을 받고도 미국을 떠나지 않고 있는 엘살바도르 등 중남미 이민자들과 함께 보호자 없이 미국에 입국한 미성년자들 가운데 성인이 된 불법 이민자들을 검거하고 추방하는 데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다른 국가 출신의 불체자 검거도 실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방당국이 이처럼 불체자 단속에 나서는 것은 최근 중남미 국가에서 미르국한 불체자들이 급증한 것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실제로 지난 2015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3만 2천여 가구가 중남미 지역에서 미입국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이번 단속으로 오바마 대통령이 한쪽으로는 불체자 추방류의 확대 조치 등을 추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대대적인 이민자 추방에 나선다는 논란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갈수록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연방 하원에 북한 테러 지원국 지정법이 발의됐습니다. 행정부가 북한의 테러 관련 행위를 직접 조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15일 연방 하원에 따르면 테드 포 의원은 2016 북한 테러 지원국 지정법으로 명명된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또 민주당의 브래드 셔먼 의원이 법안의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이 법안은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의 테러 관련 행위에 가담 여부를 조사한 보고서를 법이 제정된 이후 90일 이내에 상원 또는 하원에 적합한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조사 결과 북한의 테러 지원이 확인된다면 존 케리 국무장관이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도록 했습니다. 만약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하지 않는다면 그 법적 근거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 법안은 북한에 대한 테러 지원국 재지정 문제와 관련해 올해 들어 처음으로 발의됐습니다. SAT 시험 문제 유출로 인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엔 한국에서 SAT 기출문제 수년치가 통째로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강남 유명 학원에서 교재로 사용되고 있다는 의혹에 파문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15일 한국 언론은 SAT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3년치 기출문제 전체 복사본에 대해 경찰에 신고가 접수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강남 학원가에서는 이러한 전체 복사본이 유통되고 있고 이를 교재로 하는 강의의 수강료는 8주 과정에 최대 3천만 원대에 달한다는 내용입니다. 또 SAT뿐만 아니라 ACT 기출문제도 돌고 있고 이를 통해 미국 명문대에 입학했다고 소문난 유명 인사 자녀들의 명단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아직 주관사인 칼리지 보드사의 고소가 없기 때문에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기에는 이르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이처럼 SAT 기출문제를 둘러싼 잡음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에는 강남 일대 어학원들이 SAT 문제를 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주관사인 칼리지 보드와 출제 및 보안을 담당하는 미국 교육평가원이 한국인 응시생 900명의 성적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또 2013년에는 SAT 기출문제를 유출한 브로커와 학원 운영자 등 22명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시험 나흘을 앞두고 전 세계에서 최초로 시험이 취소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잠시 후 KBN 뉴스가 계속됩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BBCN과 윌셔은행이 합쳐질 합병은행의 이름이 뱅크 오브 호프로 결정됐습니다. 통합은행의 이름이 결정되면서 두 은행의 통합 절차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BBCN과 윌셔은행은 오늘 통합은행의 새로운 명칭 발표와 함께 양 은행의 합병에 따른 새 경영진의 명단과 공식 직책을 공개했습니다. 특히 오늘 발표된 새 은행 명칭은 전문 브랜딩 회사를 통해 정해진 것으로 합병 신청서가 최종 승인되는 7월에서 9월 사이에 공식적으로 사용될 전망입니다. 한편 새 경영진 명단에 따르면 BBCN의 케빈 킴 행장이 기존에 알려진 대로 통합은행의 초대 행장과 최고 경영자를 맡게 됩니다. 또 BBCN의 김규성 전무는 통합은행 커뮤니티 뱅킹 전무로, 윌셔의 알렉스 고 전무는 최고 재무 전략가 겸 부재무 책임자 자리에 올랐습니다. 고석화 합병은행 이사장의 아들 피터 고 전무는 최고 대출 책임자로 기존과 같은 직책을 맡게 됐습니다. 한편 새 명칭에 따른 로고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나스닥 상장에서의 주식 거래 역시 최종 합병 전까지 기존의 이름으로 사용됩니다. LA 다운타운의 대표적 재래시장이죠. 그랜드 센트럴 마켓이 이번 여름 기간 동안에는 야간 영업에 들어갑니다. 그랜드 센트럴 마켓 측은 다음 달 3일부터 마켓 내 대부분의 음식점들이 평일과 주말 모두 오후 10시까지 4시간가량 연장 영업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업시간 연장과 함께 일부 벤더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6시부터 1시간에 걸쳐 해피아워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또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라이브 뮤직과 벼룩시장 행사도 열립니다. 한편 1917년 개장한 그랜드 센트럴 마켓은 다양한 나라의 음식과 신선한 과일들 판매하며 관광객들에게도 명소로 알려진 곳입니다. 마켓은 다운타운 브로드웨이 길과 삼가가 만나는 곳에 위치해 있으며 연장 영업은 오는 9월 22일까지 이어집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강물에 불이 붙는다는 건 상식적으로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호주에는 실제로 불이 붙는 강이 있는데요. 개발로 인해 강으로 스며든 메탄가스가 그 원인이라고 합니다. 호주 퀸즐랜드주의 컨다민 강. 보트에 탄 남자가 강물에 라이터를 대자 시뻘건 불길이 타오릅니다. Whoa! Unbelievable! A river on fire! Oh! 강물에 붙은 불길은 시간이 지나도 멈출 줄 모르고 물을 끼얹어도 꺼지기는커녕 더욱 활활 타오릅니다. 사실 불타는 건 강물이 아니라 강물에 포함된 메탄가스입니다. 근처에 셰일가스를 뽑아내는 작업장이 있는데 여기서 샌 메탄가스가 강으로 들어온 겁니다. This is the future of Australia. If we do not stop the frackers who want to spread across all states and territories and do this to your community. 앞서 미국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콜로라도주에선 가정집으로 들어오는 수돗물에 불이 붙는 현상이 잇따라 목격됐고 Whoa, Jesus Christ. 펜실베니아주에서도 수돗물에 성냥불을 갖다 대자 불길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유리잔에 담긴 수돗물에선 탄산음료처럼 거품이 올라옵니다. 바로 메탄가스입니다. Taking very short showers, we're usually within under 5 minutes because if you're in the shower longer than that, you do get a dizzy. 셰일가스는 차세대 에너지로 주목받고 있지만 추출 과정에서 메탄가스가 대량으로 유출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메탄가스는 꽁꽁 얼어붙은 영구 동토층에서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알래스카주의 얼어붙은 호수에 구멍을 내고 불을 붙이자 빨간 불꽃이 솟아오릅니다. That's been locked up in the permafrost as it's been frozen, and now as the lake thaws that area, the carbon is more available. 지구 온난화로 영구 동토층이 빠르게 녹으면서 메탄가스 유출량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동토 안에 매장된 탄소는 약 1조 7천억 톤. 대기 중의 탄소보다 2배나 많습니다. 문제는 메탄가스의 경우 이산화탄소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빠른 속도로 지구 온난화를 부추긴다는 데 있습니다. There's twice as much carbon in permafrost as in the atmosphere. So if all the carbon in permafrost turned into carbon dioxide, it would triple the concentration of CO2 in the atmosphere, and that would be the end of the world. 불타는 물은 그저 신기한 자연 현상이 아니라 메탄가스가 초래할 대재앙의 서막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저지 연방검찰은 13일 대규모 체크카이팅 사기를 주도해온 혐의로 지난해 체포돼 재판을 받아온 리치필드에 거주하는 40대 한인 여성이 유죄를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진 씨는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잔고가 없는 계좌의 체크를 이용해 은행에 디파짓을 한 뒤 바로 돈을 뽑는 이른바 체크카이팅 수법으로 최소 170만 달러 현금을 인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뉴저지 잉그루드 학군이 급식비 미납액이 10만 달러에 이를 만큼 커지자 급식비를 미납한 학부모들을 주 아동 보호 서비스에 알리는 강경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학군 측은 먼저 미납 학부모들에게 전화나 우편, 개별 면담을 통해 납부 의사를 확인하고 그래도 미납할 경우 주정부와 협력해 받아낸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일부 학부모들은 타운의 정책이 너무 가혹한 서사라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나이 많은 여성이었던 수잔나 무샤트 존스가 10일 브루클린의 노인 아파트에서 116세의 일기로 타계했습니다. 1899년 엘라베마주 몽고메리에서 태어난 존스 할머니는 지난해 7월 6일 브루클린의 반달리아 시니어 센터에서
세계가 축하하는 가운데 116번째 생일을 맞아 최고령자로 기네스북에 올라섰습니다. 한편 현존하는 비공식적인 세계 최고령자는 존스보다 불과 몇 달 늦게 태어난 이탈리아 버바니아에 사는 116세 엠마 모라노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2009년부터 연봉 인상 협상이 계속 결렬되면서 불만이 고조된 큐니 교수와 직원들로 구성된 노조는 학교 측이 새 계약에 동의하지 않으면 모든 업무를 중단하고 이르면 올 가을 학기부터 파업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노조는 성명을 통해 지난 6년간 욕시 물가가 23% 상승했지만 교수와 직원의 연봉 인상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며 이처럼 낮은 연봉으로 인해 지난 10년간 신규 채용된 경제학부 교수 11명 중 7명이 큐니를 떠났다고 설명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 가끔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4도, 섭씨 18도, 밤 최저 기온은 51도, 섭씨 11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은 아침 한때 소나기가 온 후 점차 개겠습니다. 목요일은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